JMS 정명석하고 정조원하고 원팀처럼 움직였다라는 부분. 근데 그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가해자들이 항상 보면 되게 세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들 힘이 무시무시해 보이고 그들이 똘똘 뭉쳐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익결사체로 만들어진 집단은 저 사람이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한지 그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약하고 빈약한지 그들의 결합이.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심스틸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전 OTT로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다큐가 있었죠. JMS를 비롯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폭로했던 나는 신이다입니다. 지난달 그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형제복지원, JMS, 지존파, 삼풍백화점 네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JMS의 사건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두 분 다큐 어떻게 보셨는지 텔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처음에 나는 신이다 나왔을 때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정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게 가라앉나 사건의 국면이 좀 전환되나 싶었는데 뭐 이제 한쪽 말로는 막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너무 이제 무성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서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했던 와중에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얘기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이랄까요?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나는 생존자다는 앞에 신이다를 찍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도 담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현실을 다시 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안 좋기도 했고,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여전히 이번 콘텐츠도 충격적이었고 제가 보면서 좀 더 의아했던 건 서사 구조인데, 그러니까 앞편에 비해서 이번 편이 나름 권성징악의 구조를 좀 갖추면서 콘텐츠가 마무리돼요. 근데 이게 안도하기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의 극으로서의 서사가 완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칫 JS와 관련된 유사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피해는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콘텐츠를 소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종결된 듯한 느낌도 좀 들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아서 이 후속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평가보다도 앞으로 뭘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게 콘텐츠를 본 소비 이후에 문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이번 다큐를 보면 한국 사회의 종교 권력, 또 성범죄 구조, 국가의 방관까지 담고 있는데 이 병들어 있는 사회 구조가 이 영상 속에 그 다 드러나고 있죠. 각자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증언이 있습니까? 틸러님? 저는 이제 그 나는 신이다 찍었을 당시에 그 안에서 되게 조직적으로 이것들을 대응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좀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피해자가 방치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이슈가 저는 되게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전파도 빠르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언론의 역할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피해자는 방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 피해자는 정말 어디에도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인 거고 진퇴양난일 거고 이길 수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몇 가지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후에 어떤 단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증언을 통해서 이런 종교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요?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네.
국가 권력이나 시스템이 제어나 보호를 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안에서 보면 그 국가 권력 그 위에 종교 내부의 결탁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공의 약속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적 윤리를 떠나서 이 종교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게 좀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겉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대체 그러면 이 왜곡된 믿음에 대한 이 불합리한 연대, 음. 이 내부적인 조직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에 대한 상상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니까 일단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게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어디까지 뻗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 원천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고 다큐멘터리 안에 보면은 검찰총장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관할 금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도 등장을 하고,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하고 또 성폭력 상담 소장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황도 이야기를 하고, 공공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공포스러웠고 가장 강력한 고발인 것 같고, 진짜 이거는 밑에서부터 더 강한 내부자들의 내부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실체를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는 그게 공포스러웠고 하나 또 안도했던 건 첫 번째 컨텐츠가 나온 이후에 그 미행했던 내부자들이 이제 직접 연락도 하고 탐정도 연락을 했다라는 걸 보면서 역시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흔들었던 균열이 더 큰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음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구나라는 게 안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걸 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메이플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을 누군가 계속 바라보고 다시 재생산하고 확산을 했기 때문에 2차적인 고발도 나오고 다음 피해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의미하고 작아 보이는 누군가의 용기가 힘이 있다. 그게 가장 안도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장면 하나가 그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이 피해자가 설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조직이 뻗쳐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르포는 실제 사건을 취재자의 시선을 통해 기록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나는 생존자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회하지 않는 연출을 택합니다. 연출적인 면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틸러님? 다큐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해설자가 분명 들어가고 해설자의 뭔가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런 짜여진 형식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어서 영화 같기도 했었었고, 약간 추리 영화 같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한 뉴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양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다큐에서 이제 해설자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그거를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는 느낌이고, 그 안에 피해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사실 PD도 피해자였었던 거죠. 이 다큐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지, 그리고 그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려는 사람들도 피해를 엄청 입었어서 그런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 피해자의 여러 모습들, 장면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입장의 피해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연대한다라고 하면 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대항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연출에서는 저는 좀 이 씬 바뀌는 것도 그렇고 몰입감도 높여줬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 봤고 또 여러 생각을 좀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연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참 잘 만들어진 다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전환도 참 매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드는 이제 내면의 질문은 너무 이야기가 매끈해서 빠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의구심을 갖고 보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이고 피해자인 분들이 일단 제작자와 PD를 신뢰하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뭐 PD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던가 PD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만들어진 다듬어진 콘텐츠가 매끈하다 보니 이 안에 좀 빠진 실제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매끈한 이야기를 위해서 뭐 삭제되거나 혹은 좀 과장된 연출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게 실제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도 크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함께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PD나 제작자가 여유가 된다면 약간 비하인드 컷처럼 그 안에 좀 투박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도 함께 공유가 되면 좋겠다. 그게 2차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다음에 뭘 연대하고 함께 할지를 좀 상상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서 편집되지 않은 그런 투박한 것도 한 번쯤 제 세 번째 컨텐츠 정도로 나와보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의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된다면 또 한번 볼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시리즈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용기 내 증언을 한 피해자가 있고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영상 내내 잘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상의 2차 피해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안전하게 전해지려면 어떤 방법들을 또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해야 될지 이번에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 콘텐츠가 좀 더 투박할수록 사실은 2차적 가공도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지금은 너무 매끈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낼 수도 있고 그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저는 메이플 씨가 실제로 나와서 그냥 라이브로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증언을 보면 투박한 면이 많거든요. 감정이 쏟아질 때도 있고 멈칫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투박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진솔한 면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백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 보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의지라던가 온라인상에서 그걸 어떻게 잘라서 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 실제적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산하는 의미로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자극적인 건 좀 덜하더라도 굉장히 투박하더라도 긴 호흡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이플 씨도 이제 본인의 증언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플 씨의 책을 또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영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곡해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식의 콘텐츠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 사람의 긴 호흡을 들어야 될 때다. 편집된 소화된 형태의 어떤 창작물이 아닌 당사자의 긴 호흡을 들여야 할 때다. 그게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여기서 나왔을 때 메이플이 했던 이야기들이 단순히 나의 과거가 어땠어라면서 이제 삶을 되짚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트라우마나 PTSD가 올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가공을 하고 그래서 또 2차 가해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한 어떤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되짚는 일들이 왜 검증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마녀 사냥하듯이 하에 놓고 할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증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어쨌든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나온 사람한테 어떤 피해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언어를 존중하고 이 사람한테 피해자다움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시스템, 구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한 요 정도 세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분노의 지점을 건드려 보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제도가 오히려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가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JMS의 교주 정명석이 각계에 조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JMS 신도인 경찰이 성폭력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대해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작가님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연대해야 될 건 공적인 시스템의 회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JMS라는 조직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부자도 아니고 그 조직 내부의 어떤 문화라든가 방향성을 전환하는 건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견제하고 확인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들은 JMS 신도이지만 그 이전에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은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책임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의무를 받아야 돼. 우리도 당사자인 입장에서 그걸 이행하라라고 주장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 그 기능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연대할 수 있다. 결국 공적인 시스템이 잘 회복될 때 지금 용기를 낼까 말까 망설이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공적인 장치가 회복될 수 있다. 공적 장치가 회복되는 게 당장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접근일 것 같고 우리에게도 그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으로 연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콘텐츠를 잘 보고 확산시키는 거. 컨텐츠를 잘 보고 확산?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PD와 제작자 그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서 증언한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거 그게 지금 단계에 가장 중요한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만들었고 잘 봤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틸러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발생했었을 때 사람들이 피해자한테 딱 혀를 찌릿하기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뭘 할지 고민할 수 있게 만든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비나 뭐 이단에 빠졌다고 했었을 때 되게 개인의 문제로 몰아갔던 적이 있단 말이죠. 개인이 바보 같아서 있었던 일이지. 근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한 번에 되게 집단에 몰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떻게 휘말릴 수 있는지 이게 개인으로서 혼자 당해내게 되게 속수무책 일이었던 일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의 탓만은 할 수 없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건을 계속 보고 난 이후에 무관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나와 절대 무관한 일이 아니다. 나는 저렇게 빠지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손쉽게 너무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종교 사이비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무심한 생각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생각해주고 서로를 지탱하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나도 피해자를 존중해야 된다. 절대 어떤 가해의 언어로 그녀를 다시 어떤 구석에 몰아넣거나 하지 않도록 좀 개개인이 조심하고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줘야 그 다음에 대한 연대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다 보면 정명석도 정조은도 각자 탐욕을 위해 협조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또 다른 내부인들의 협조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반대로 JMS를 빠져나와 증언하는 일도 있습니다. 1편에 나왔던 분들이 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상 이들도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건데 이처럼 가해자의 연대와 피해자의 연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어떤 사회적 가능성을 발굴했다고 보는지 작가님.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JMS 정명석하고 정조원하고 원팀처럼 움직였다라는 부분. 원팀. 네. 그런데 뭐 진짜 하나죠. 네. 근데 그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항상 보면 되게 세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들의 힘이 무시무시해 보이고 그들이 똘똘 뭉쳐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익결사체로 만들어진 집단은 본인의 이익에 극대화 못한다. 저 사람이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한지 그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약하고 빈약한지 그들의 결합이 이번 콘텐츠에서 그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반면 피해자들의 연대는 뭔가 이익을 각자에게 담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손해만 끼치죠. 위협도 받아야 되고 본인의 어떤 직업과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건 그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는 끝이 없어요. 그걸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연대는 한도가 없다. 근데 가해자의 연대는 이익이란 한도가 있다. 그 구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아까부터 균열이란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런 가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허약한 연대의 균열을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고발하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만만하다 그리고 허약하다 빈약하다 결국 저들의 논리가 지금은 너무 거세지만 빈틈이 존재한다라는 가능성만 본다 하더라도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결의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폭넓게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틸러님. 저도 그 아까 작가님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사회적 가능성, 이 콘텐츠에 대한 거는 정말 어떤 공고한 성벽에 금이 가게 만드는 어떤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럼에도 저는 조금 지울 수 없었던 건 이것에 대한 확산, 그리고 이게 확산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진 자극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것들이 겹쳐서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 것에 있어서 모든 소재가 다 자극적일 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공고한 성벽에 돌을 던지고 그것에 어떤 균열을 일으켜서 점차 깨지게 하는 거는 맞으나 이게 어떤 이슈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너무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JMS 사건 말고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나는 생존자다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두 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이번엔 틸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나는 생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 같았고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하면은 뭔가 동정이나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나는 주체적으로 이 앞에 나서서 이것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개인의 어떤 영역을 좀 넘은 제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은 사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생존이란 단어가 주는 정확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고백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 피해를 작게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피해를 크게 여기기도 하고 그건 개인이 얼마나 경험했는가 또 그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피해 범위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는데 생존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 피해가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고 고발하는 모든 피해는 누군가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 그 자체의 문제다라는 걸 전제하고 제목을 짰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제목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별점과 한 줄 평인데 뭔가 별점을 매기기에는 좀 어려운 컨텐츠인 것 같아서 한 줄 평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생존 그 다음엔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존은 정말 살았다라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살기만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존 그 다음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나는 생존자다. 이 다음은 이렇게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와 함께 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생존자다가 다룬 사건들은 기존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죠. 하지만 이 시리즈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지옥을 시청자에게 생생히 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시즌이 없길 바라지만 현실엔 아직도 수많은 생존자들이 남아있겠죠. 콘텐츠가 만들어낸 파장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 반복되는 피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